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듣고 나면 잊을 수 없고 여러분의 부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질병도 아니고 외부 침입도 아니고 어디선가 감염된 기생충도 아닙니다. 태어난 날부터 여러분의 몸에 함께 해온 마치 보이지 않는 무대 스태프들이 여러분이 배우들을 지켜보는 동안 극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매일 매시간 묵묵히 일해온 미생물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유해한 미생물을 몰아내어 유해한 미생물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 장벽은 소화기관 내부와 나머지 신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이며 피부나 그 어떤 벽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유일한 보수는 먹이를 제공받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 제가 할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9살 때 몸이 좋지 않아 할머니 부엌에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때문입니다. 담요를 덮고 소파에 누워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할머니가 서두르지 않고 가스레인지와 찬장을 오가는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테두리가 살짝 깨진 머그잔에 따뜻한 육수를 따라 제 머리맡 작은 탁자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통밀빵 한 조각 옆에 담백한 사워크라우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또한 시큼한 우유를 작은 잔에 따라주시며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마시라고 육수부터 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미생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도 면역이나 장, 염증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식탁 그리고 할머니의 식탁에 차려져 있던 음식들을 그대로 차려놓았고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그 화요일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닫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6가지 간단하고 검증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험실에서 연구한 방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를 알지 못해도 예전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익혔던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현대 부엌에서 조용히 버려진 바로 그 습관들이며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렌 할보센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그리고 2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저는 일상적인 식습관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화기관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현재 저의 주치의인 존 박사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진료를 받고 있다면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을 의사에게 먼저 전달한 후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십시오. 마지막에도 같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제 아이 중 한 명과 마주 앉아 식탁에 차려놓고 하나씩 차분히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방법. 일주일에 3가지가 아니라 30가지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세요. 오늘 저녁 한 끼 식사에 몇 가지 종류의 채소가 올라가는지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만약 2-3가지이거나 매주 똑같은 브로콜리, 당근, 같은 종류의 상추만 먹는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장내 미생물들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각기 다른 미생물 종은 선호하는 식물 화학 물질이 다릅니다. 양파의 유황화합물을 좋아하는 미생물은 사과 껍질의 폴리페놀을 좋아하는 미생물과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퀴리의 수용성 섬유질을 좋아하는 미생물은 식힌 감자의 저항성 전분을 좋아하는 미생물과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섭취하는 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장내 미생물들도 더 다양해집니다. 반대로 식단이 한정적일수록 미생물들은 할 일이 없어 떠나가고 필요한 일을 할 미생물은 줄어듭니다. 작은 마을을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미생물만 고용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미생물 없이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 동안 30가지 종류의 식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헙도, 향신료도, 냄비에 으깨 넣는 마늘 한 쪽, 식초 한 방울, 샐러드에 뿌리는 호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커민, 고수, 강황, 마늘, 양파, 토마토, 당근, 시금치를 넣고 만든 렌틸콩 수프 한 냄비에는 무려 9가지 식물이 들어간 셈인데 이는 여러분이 애써 노력하는 것조차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 부엌의 할머니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제철에 나는 모든 채소, 온갖 색깔의 뿌리와 잎, 씨앗, 콩과 열매를 요리했고 스프레드시트 하나 없이 미생물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본 적도 없이 매주 30가지 식물을 기르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채소를 하나씩 사보세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새로운 콩을 시도해보세요. 항상 같은 허브만 쓰지 않도록 번갈아가며 사용해보세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세요. 그것도 2번씩 드세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재료를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살아있는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 또는 일요일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각 대륙의 고대 문화들은 서로 소통한 적도 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거의 먹지 않게 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인들은 양배추와 소금을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고 불가리아인들은 양젖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문 옆에 걸어두고 발효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채소를 토기에 담아 땅에 묻었고 일본인들은 콩과 쌀을 쪄서 유익한 곰팡이가 된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인도인들은 버터밀크를 만들어 식사 끝에 따뜻하게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음식들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어떤 음식도 겨울을 날 수 없을 때 이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 해주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 음식들에는 제가 말하는 바로 그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된 생김치를 한 포크 떠먹을 때 당신은 단순히 양배추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미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마친 양배추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캐피어 한 잔, 점심에 먹는 새콤달콤한 플레인 요구르트 한 접시, 저녁에 끓이지 않고 저어 마시는 뜨거운 국물에 넣어 먹는 비살균 된장 한 스푼. 끓이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절대 끓이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옆에 곁들이는 생김치 한 접시.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그리고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음식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효 후 조리되었거나 유통기한 내에 살균 처리되었거나 식초를 부어 발효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음식은 생명력이 없고 당신이 기대했던 효능도 없습니다.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하세요.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생균, 비살균, 전통 발효와 같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양배추, 바다소금, 그리고 깨끗한 유리병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 동안 주방 조리대에 두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발효식품이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효식품은 유리병에 콤부차, 씨아비를 넣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 수건으로 덮어두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수입산 된장을 삼나무통에서 3년 동안 숙성시켜 작은 병 하나에 $14나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낯선 사람에게서 캐피어 종균을 주문해서 애완동물처럼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괜찮고 발효 과정을 즐긴다면 분명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트 냉장고에서 $2짜리 생김치 한 접시를 사서 저녁 식사 옆에 손가락 3개 정도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복잡한 발효식품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게다가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엌 할머니는 스코비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항아리 하나, 양배추 한 포기, 소금 하나, 그리고 일주일을 보낼 보드게임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옛것과 새것이 모두 필요하고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천천히 매주 그들의 주된 음식이었던 부드럽고 정제된 가공식품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중요하고 우리 대부분은 수년 동안 추가하는 쪽에만 집중해왔지 제거하는 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식품 생산은 한 세기 동안 식물의 한 가지 일관된 일만 해왔습니다. 바로 거친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밀에서 결을 벗겨내고 배알을 제거합니다. 밀가루를 하얗게 만들고 전분을 표백한 다음 종이봉투에 담아 운송합니다. 과일을 착즙하고 섬유질은 버립니다. 감자를 가루로 만들고 껍질을 버립니다. 쌀을 정제하여 거의 순수한 전분만 남깁니다. 이렇게 제거된 거친 부분만이 우리 내면의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남은 부드럽고 창백한 가루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음식이며 다른 부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15분 진료 시간 동안 설명해 줄 여유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굶주리면 다음 식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 장벽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장벽이 얇아지고 구멍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소화가 잘 되던 식사 후 복부 팽만감,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악화되었다가 가라앉는 피부 트러블, 그리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불편한 장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제된 흰 밀가루와 설탕,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결코 중립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수도꼭지가 눈에 띄지 않게 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몸속을 천천히 조용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빵을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 끼니, 매주 가공식품에서 자연식품으로 균형을 옮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요일에는 콩을 끓여 드세요. 아침빵은 통곡물이 보이는 빵으로 바꾸세요.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감자는 식혀서 드세요. 감자 샐러드는 뜨거운 으깬 감자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식히면 전분이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죠. 매주 한 가지씩 바꿔서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과 같은 변화이지만 관점만 반대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장벽 자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천천히 부드럽게 공급하는 전통적인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장벽은 울타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며 며칠마다 스스로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옛날 부엌에서는 이 사실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뼈를 끓여 육수를 만들었고 아침이 되면 그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닭발, 관절, 생선 머리로 육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기운이 없을 때 아침에 따뜻하게 마셨고 열이 오른 아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컵으로 먹였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고기를 슬로우 쿠커에 넣고 결합 조직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서 이빨이 없는 노인들도 먹고 흡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내벽이 스스로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글리신, 프롤린, 글루타민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몸이 즉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분해할 필요가 없는 형태였죠. 복잡한 계획도 강좌나 키트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아침에 직접 만든 뼈 육수를 천천히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말에는 껍질과 연고를 넣어 푹 끓인 스튜를 드세요. 바로 여기에 좋은 영양소가 있지만 우리는 버리도록 길들여져 왔죠. 더운 오후에는 과일 주스에 젤리를 넣어 가족 간식으로 드세요. 이것들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며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며 시중의 어떤 보충제보다 훨씬 오래되고 저렴합니다. 이 과학적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오래되어서 과학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냄비 하나와 일요일 오후 시간 그리고 덮은 소고기 어깨살이나 남은 닭고기 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건 너무 번거로워. 뼈 육수를 살 돈이 없어. 일요일에 하루 종일 냄비를 끓일 시간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를 끓일 수 없다면 마트에서 유기농 소고기나 닭고기 육수를 사서 라벨을 읽어보세요. 뼈와 물, 소금 약간만 들어있다고 적힌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채소를 삶은 물을 버리지 말고 다음날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세요. 영양분도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스튜를 만들 수 없다면 통닭 한 마리를 사서 껍질과 뼈에 붙은 부드러운 연고를 발라내세요. 저희 아이들이 식탁에서 뼈를 발라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남은 뼈는 다음날 1시간 동안 끓여 드세요. 완벽한 육수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벽에 필요한 재료를 지금까지보다 더 자주 공급하는 것이며 그 방법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고 저렴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방법이 저렴한 방법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방법은 단지 더 편리할 뿐입니다. 편리함은 허용되고 환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료를 더 자주 공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옛날 과수원 주인들이 가을 일상에 사과주를 곁들였던 것처럼 진한 색깔의 식물성 약재를 매일매일 섭취하세요. 심장 건강과 관련하여 들어보셨을 법한 식물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는 장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언입니다. 장벽과 동맥 내벽은 유사한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슷한 작은 분자들의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며 식물의 진한 색깔을 띠는 껍질, 씨앗, 잎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 부엌에서는 버리는 것 없이 항상 활용했던 부분들이죠. 블루베리의 파란색, 블랙베리의 진한색, 석류알갱이의 루비색, 말차의 초록색, 코코아의 벨벳 같은 색깔, 냉합착 올리브유의 금색, 가지 껍질의 보라색, 구운 땅콩 껍질의 붉은색, 폴리페놀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폴리페놀은 소장, 장의 윗부분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은 장 아래쪽에 박테리아 서식지로 이동하여 박테리아에 의해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 작은 분자들은 흡수되어 장벽을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장벽 부위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박테리아가 폴리페놀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데 이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매일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습관은 마치 할머니가 여름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베리가 가족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와 같습니다. 아침에 오트밀에 얼린 베리를 한 줌 얹어 먹는 것도 좋고 점심 식사 후에는 카카오 함량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 한 조각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제대로 우려낸 녹차나 홍차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는 생채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거나 껍질째 삶은 렌틸콩 한 그릇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날, 식탁 위에서 석류 하나가 깨져 나와 손으로 나눠줬다. 이런 것들은 주말에 즐기는 특별한 간식이 아니다. 마치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빵집 주인이 빵을 매일같이 배달하듯 내면 세계를 매일매일 전해주는 선물과 같다. 이것이 다섯 번째 방법이다. 여섯 번째 방법, 식사 속도를 늦추세요. 음식을 씹고 숨을 쉬세요. 예전 가족 식탁에서처럼 단순히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는 습관을 버리세요. 이 방법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어떤 약이나 가루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방식은 무엇을 먹는 것만큼 중요하며 우리는 그 차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먹고 책상에 앉아 화면을 보며 먹고 긴 하루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서 서서 먹습니다. 새 입에 삼키고 음료로 마무리한 후 1시간쯤 지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좋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화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침에는 녹말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위산이 음식물의 모든 표면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을수록 위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이 처리해야 할 가스도 줄어들며 음식물이 미생물에 도달하기 전에 더 철저하게 분해되고 위벽이 방어해야 할 부담도 줄어듭니다. 한 입에 20번씩 씹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씹는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크를 내려놓는 것처럼 한 입 먹을 때마다 포크를 내려놓으세요. 수영할 때 스트로크 사이사이에 숨을 쉬듯이 한 입 먹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쉬세요. 식사의 전반부를 천천히 먹으면 몸이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할 시간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후반부를 덜 먹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간단한 규칙을 더하세요. 그러면 몸이 서 있는 동안 중력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소화 작업을 할 수 있고 머리가 베개에 닿을 때쯤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에 그토록 부족했던 가장 큰 선물, 바로 당신 자신의 여유로운 집중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이 단순한 진실이 왜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시장으로 변모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악당이 없고 저는 악당을 만들어낼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도 한자리에 모여 당신의 장 건강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어찌 보면 음모보다 더 심각한데
음모는 누군가의 지휘가 필요하지만 시스템은 누군가의 지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진실은 값싸고 간단합니다. 골고루 드세요. 발효식품을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진한 색깔의 음식,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물, 거친 식물성 식품을 드세요. 몸속 세상을 아낌없이 먹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식료품 값 정도 들겠지만요. 일단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당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 분야에는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고 그 돈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매달 비싼 돈을 주고 유익균 알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김치 한 포크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말이죠. 밝은 매장의 높은 선반에는 당신에게는 생소한 과학 용어들이 새겨진 가루약과 특수바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개선해줄 제품들을 파는 기계와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책은 또 다른 기계,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구독 서비스, 그리고 간단한 식사 한 끼 값에 달하는 고급 음료 믹스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나 할머니 세대가 이미 알고 있었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실천해왔던 아주 기본적인 진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 건강 산업 전체의 근본에 깔린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채소와 sauerkraut, 육수를 먹고 식탁에서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것에 큰 돈을 요구할 수 없기에 이 진실은 어려운 말로 포장되어 당신이 사야만 하는 상품으로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할머니 세대가 했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 상품을 사게 되는데 바로 이 말하는 행위가 해악을 끼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이 6가지 방법이 당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까요?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어떤 것도 병을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당신의 내면 세계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본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후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몸을 잘 아는 의사의 몫입니다. 만약 그 의사가 저처럼 존 박사라면 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즉, 약은 영양이 풍부한 장에 더 효과적이며 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지 의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식료품 저장실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디톡스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달력을 붙여놓고 30일 동안 실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편안한 한 주를 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첫째 날, 이번 주에 한 번도 요리해 본 적 없는 채소 하나를 사서 요리해 보세요. 이게 첫째 날의 전부입니다. 둘째 날, 냉장 코너에서 생김치 작은 병을 사서 한 끼 식사 외에 포크로 3번 떠먹으세요. 이게 둘째 날 식단의 전부입니다. 셋째 날, 일주일에 빵 한 조각을 흰 빵 대신 통밀이 보이는 진짜 빵으로 바꿔 드세요. 이것이 셋째 날의 전부입니다. 넷째 날, 감자를 삶아서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힌 후 다음날 먹어보고 오후에 몸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이것이 넷째 날의 전부입니다. 5일차, 육수 한 컵을 직접 만들거나 사서 9살 때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아침에 따뜻하게 마신다. 5일차는 이게 전부다. 6일차, 베리 한 줌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저녁 접시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뿌립니다. 이것이 6일차의 전부입니다. 7일차, 한 끼 식사는 식탁에 앉아